한 권의 책, 한 쌍의 수갑, 그리고 발동된 편견의 시스템. 뉴욕, 3월의 어느 오후. 한국인 여성이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그 책은 한국어로 쓰여 있다. 그것뿐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아무런 설명 없이 경찰차에 실려간다. 그녀의 유일한 죄. 외국인이라는 것, 때로는 잘못한 일이 없어도 이협으로 취급받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오로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멀지 않은 작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저는 32세이고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며 현재 지역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하며 정의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신성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유와 인권을 자랑하는 나라의 법체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내가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하늘은 맑았으며 집 근처 공원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한국어 책, 제가 존경하는 한국 법학자의 정의의 원칙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의 문장 하나하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공원 옆 자갈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그의 그림자를 제 얼굴 위에 드리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주증과 여권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미소도 사과도 없이 단지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금속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잠기는 찰칵 소리가 고요한 토요일 오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금속이 손목을 조이는 느낌과 주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수 옆에서 놀던 아이가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나무 곁으로 끌어당기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순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 가죽 시트에 등이 눌린 채 손목이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오후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굴욕과 분노의 감정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왜 잡히는 건가요? 침묵. 공원에서 제가 한 전부는 한국어 책 정의의 원칙을 읽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직 스스로를 변호사라 부를 기회도 없었던 변호사, 주말에 쉬던 아시아 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에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사과 한마디 없이 풀려났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손목의 수갑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내 믿음을 깊이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도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갇힐 수 있다는 사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법을 아는 나조차 이렇게 대우받았다면 영어를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동정을 바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때로는 불공정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평생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미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법을 공부하며 인권과 민주사회에서의 법의 보호에 대해 수백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일리노이에 왔을 때 정직하게 살며 올바르게 행동하면 공정하게 대우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햇살 가득한 토요일 오후, 그 믿음은 조용히 아주 가볍게 손바닥 안에 깨진 유리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원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손에는 한국어 책이 들려 있었고
제가 존경하는 학자의 작고 촘촘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드물게 평화로웠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잠시 쉴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왔고 그들의 시선은 공원을 훑다가 저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멈췄습니다. 한 명이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엄격했으며 인사도 없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책을 덮으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수상한 활동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하며 허리춤의 총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냥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지 제가 아시아인이었고 혼자 앉아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잘못한 것처럼 대우받고 있어서였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지만 무감각한 어조는 그 말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마치 하얀 벽에 생긴 얼룩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거기 서서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연약해졌다. 학위, 지식, 성실함 같은 보호막이 아무리 많아도 편견의 시선 앞에서는 충분히 두텁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바라봤다. 나는 지갑에서 비자를 꺼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였다. 단지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협으로 여겨지는 감정. 얇은 종이 한 장,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지수.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종이를 받아들더니 마치 잘못을 찾으려는 듯 한 줄 한 줄 꼼꼼히 훑었다.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정당화할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음절 하나하나를 길게 끌며 읽었다. 지수. 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미소는 아니었다. 김씨,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은 함정처럼 떨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여기 합법적인 거주자입니다.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신분증을 돌려줬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매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고 나는 숨을 고르며 버텼다. 이런 책을 자주 읽나요? 그는 내 무릎 위의 책, 단단한 표지, 한국어, 제목은 정의의 원칙을 턱으로 가리켰다. 종교 관련 책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금기라도 캐묻는 듯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법학책이에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 대답은 아무것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내가 처음 알아챈 순간 허리춤 근처 총이 있는 곳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걸 봤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도 원하지 않은 소포를 검사하듯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혼자 있나요? 누굴 기다리는 건가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그 뒤에 담긴 암시는 마치 내가 비밀 회합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주말 오후의 평화를 즐기는 여성이 아니었다. 나는 확인해야 할 미지의 존재였다. 위험 요소였다.
이 모든 게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시아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든 사람에서 시작된 거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똑바로 서서 경찰관에 내민 손에 여권을 건넸다. 그리고 지갑에서 국제 변호사 신분증을 꺼냈다. 내 이름과 사진이 반짝이는 플라스틱에 새겨진 내 신분증. 김지수, 국제 변호사, 노법률 사무소에서 일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데 익숙했다. 마치 방패처럼 내가 이 공원, 이 도시에 글로벌 시민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는 여권을 받아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다시 덮었다. 마치 배송 송장을 처리하듯. 변호사 신분증. 그는 한번 흘끗 보고 돌려줬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정보가 아니라 김이라는 성과 내가 읽던 책 표지의 한국어 글자에 멈춰 있었다. 한국어로 쓰인 법학책, 나에게는 지식이었다. 그들에게는 암호였다. 낯선 무언가, 그러니 위험한 것. 나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변할 때 그 시선을 봤다. 나는 협상하고 논쟁하고 수많은 긴장된 상황에서 정의를 쟁취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여기엔 법적 논쟁도 논리도 없었다. 단순히 순수한 불균형이었다. 권력 그리고 낯선 존재와의 대면.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다.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나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법적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서류를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한순간 나는 느꼈다. 공기 중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그의 분노가 이를 악문 모습, 내게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고함으로 터져나왔다. 지금 여기가 법정인 줄 아는 건가? 나랑 장난치지 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정확히 인종차별입니다. 그는 내가 마치 시스템 전체를 모욕한 것처럼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순간이 있다.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는 걸 스스로 알기 위해서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내가 읽던 한국어 책 위로 비쳤다. 인권법에 관한 장이었다.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눈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갔다. 가까이 다가오는 구두 소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책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게 뭐지? 고개를 들어보니 경찰이었다. 그는 내 손에서 책을 낚아채더니 수상한 물건을 검사하듯 페이지를 넘겼다. 외국 자료인가? 여기서 이런 걸 읽어? 그는 비웃으며 경멸 어린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굴욕감 때문이었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팔이 거칠게 잡혔고 몸이 기울어질 정도로 세게 당겨졌다. 공무집행방해다. 그가 단언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쳤고 주위를 둘러보며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인을 찾으려 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꺼냈다. 익숙한 찰칵 소리가 들렸다.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그걸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하지만 곧 수갑 소리가 났다. 찰칵. 내 손목은 차가운 금속 고리로 단단히 묶였다. 재판 없이 내려진 판결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여전히 눈빛을 똑바로 유지했다. 한 경찰관이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공연을 하듯. 저항하지 않는다면 더 어렵게 만들지 마.
나는 경찰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군중을 바라봤다. 한 젊은 여성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무력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가 이해한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마치 말 없는 고개 끄덕임 같았다. 내가 봤어. 그리고 잊지 않을 거야. 문이 쾅 닫혔다. 라디오의 사이렌 소리와 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덜그럭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뺨을 차창에 댄 상태로 점점 멀어지는 나무들을 바라봤다. 나는 이 시스템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젊은 시절을 의뢰인들을 불공정에서 보호하며 보냈다. 논쟁하는 법, 싸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가 이런 입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갑을 찬 사람,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굴욕은 멈추지 않았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형광등 불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내 얼굴을 비쳤다. 나는 작고 차가운 방으로 끌려갔다. 금속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서 좀 쉬어. 한 경찰관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구치소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서 모든 순간을 떠올리려 했었다. 공원의 햇살, 책, 첫 번째 질문, 팔을 잡아당긴 순간, 차가운 수갑, 머릿속에서 모든 걸 반복했다. 마치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까봐, 내가 이야기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질까봐 두려웠다. 몇 시간 뒤 젊은 경찰관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김 씨, 공무집행방해와 경찰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근거가 뭡니까? 내 목소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울렸다.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그냥 등을 곧게 펴면됐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말할 것이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불공정, 모든 시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법정. 불이 꺼졌다. 마이크가 끊기며 갑작스럽게 생긴 침묵이 이미 긴장된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할 말 있으신가요? 판사는 나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다. 거의 즉시 고개를 돌렸고 마치 내 말이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허벅지 위에 손을 깍지 낀 채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 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생각이 은빛 파도처럼 서로 부딪혔다. 저항해야 해, 변론해야 해, 증명해야 해.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은근한 고통이 있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고통. 단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죄라는 걸 알았다. 그 혐의들이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서를 나서며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갑게, 마치 자유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듯. 동료 유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수와 유나가 달려왔다.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내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유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여전히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찢겨나간 느낌 때문이었다. 믿음의 일부, 품위의 일부. 돌아오는 길에 유나는 조용히 운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유나, 이건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내 목소리가 거의 목이 메일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더 세게 잡아줄 뿐이었다. 나는 아무도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말을 이어갔다. 뭔가를 해야 해.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법학책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다.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직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격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소송장을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는 증오가 아니라 결심으로 썼다. 언어, 피부색,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구도 수갑을 차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 일주일 뒤 내가 체포되는 장면을 찍은 영상, 군중 속에 한 젊은 여성이 찍은 것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내가 차로 밀려 내려가고 손목에 자국이 남고 당황한 눈빛,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낯선 이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커뮤니티는 모든 일이 시작된 공원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정의의 피부색은 없다. 책 읽는 건 죄가 아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나는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여전히 나였다. 작은 체구, 하얗지 않은 피부, 표준적이지 않은 발음, 흔하지 않은 이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다. 미국 공원에서 내가 부당하게 체포되는 모습을 담은 1분도 안 되는 영상. 주변 사람들의 외침과 경찰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영상의 제목은 단 한 단어였다. 변호사.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날 밤 내가 작은 아파트에 앉아 지쳐서 탁자에 머리를 기댔을 때 미국은 나를 보았다. 그리고 곧 한국도 나를 알게 되었다. 모국어를 말하고 기대에 맞지 않는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군중 속에서 끌려간 한 여성. 하지만 나를 울게 한 건 분노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낯선 이들의 이메일, 한밤중의 전화, 사회에서 조용히 배제되었던 이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당하고 신문받고 굴욕을 당했던 순간들을 들려주었다. 단지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언니처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언니처럼 나서줬으면 했어요. 언니는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목이 메어오며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내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들의 이야기. 이제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과 없이, 타협 없이 울려 퍼져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이해한 건 아니었다. 내가 일하는 로펌의 몇몇 파트너들은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길 원했고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그들은 이미지가 손상될까, 귀찮아질까 두려워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침묵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나는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었다. 내 명예는 잃은 적이 없으니까. 고쳐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나는 보여줬다. 우리가 변호사라면, 정의를 믿는다면 정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지지해줬다. 그 후로 모든 것이 퍼져나갔다. 청원서가 올라왔다.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미국의 유색인종, 이민자들,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에 사는 한국인들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다른 공원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나는 소박한 마이크 앞, 나무 연단 위에 섰다. 아래에는 수백 명의 얼굴, 다양한 피부색, 나이,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선 이유는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고통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고통이 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알았다. 작은 불씨가 이제 큰 불꽃이 되었다는 걸. 꺼질 수 없는 불꽃. 공원에서 굴욕적으로 체포되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물결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를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들은 백악관에 보내는 청원서에 함께 서명하며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사건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나에게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늘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우리 모두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였다. 내 이야기가 뉴스로 퍼졌다. CNN에서 연락이 왔다. MBC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수많은 주요 언론사들이 연락해왔지만 나는 거의 모두 거절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화면 속에서 잠깐 빛나는 상징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법정에서 정의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곳에서 나는 그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을 뿐 아니라 이 시스템, 불공정 앞에서 종종 침묵했던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 강인함은 사라지고 나는 맨살을 드러낸 채 외로웠다. 머릿속에서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경찰의 경멸 어린 눈빛, 목격자들의 수군거림이 되풀이되었다. 굴욕,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 그날 누군가가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영어를 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계속해야 한다. 돌아갈 길은 없다. 어느 아침,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설렘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받았다. 경찰 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금 기각했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안도라기보다는 어깨를 짓누르던 압박이 잠시 벗겨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이 나를 멈칫하게 했다. 시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판사들을 임시 심리자로 초빙할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짙은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비친 듯했다. 이번에는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정의를 쓸지도 모른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피고인으로서도 구경꾼으로서도 아니 정의의 저울을 쥔 사람으로서. 그날 아침은 특별할 게 없었다. 차창 너머로 안개가 살짝 깔렸고 나는 두 명의 경찰관 밀러와 톰슨과 함께 법원으로 갔다. 그들은 나를 체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지 않아도 차가운 수갑의 감촉, 그날의 냉혹한 눈빛, 그리고 가슴 속에 은근히 남은 무력감이 기억났다. 하지만 오늘 나는 신문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판사였다. 임시직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내가 한때 의심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부여한 자리였다. 그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여전히 생생했고 마치 정의가 나에게 증오 없는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듯했다. 법정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검은 법복을 입고 들어섰다. 법복이 뒤에서 펄럭이며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큰 물음표를 남겼다. 밀러와 톰슨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낮게 속삭이며 나를 보지 않았다. 어깨는 곧게 펴고 표정은 냉정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정의 앞에서 답변해야 했다. 내 안의 일부는 소리치고 싶었다. 나를 기억하나? 그때 내 눈빛을 기억하나?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의가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러 왔다. 나는 법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 권력의 게임이라 생각했고 약자는 항상 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에 비친 내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정의가 구호가 아니라 행동임을 증명할 기회였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의 단호한 침묵이기도 했다. 그날 심리가 밀러와 톰슨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를 바꿨다.
나는 판사석에서 내려오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때로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도 정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텅 빈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거운 침묵 속 법정으로 들어섰다. 돌덩이처럼 매달린 공기 속에서 내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며 지난 일들을 상기시켰다. 이유 없이 같았던 밤들, 제복을 입은 이들의 냉정한 눈빛,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던 느낌. 나는 이곳에 서 있었지만 이 높은 단상이 아니라 아래에서 심판받고 멸시당하며. 하지만 오늘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라는 책임을 지고 왔다. 나는 판사석에 앉았다. 반짝이는 나무 탁자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감촉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내 앞에는 나를 작고 말없는 존재로 느끼게 했던 두 남자가 있었다. 경찰관 밀러와 톰슨.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들의 눈빛을 읽었다. 예전의 도전이 아니라 당황, 혼란, 그리고 후회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밀러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커졌다. 톰슨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건물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아이러니한 역전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권력을 쥐었던 자들이 이제 그들이 굴욕을 준 사람 앞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과거를 가르는 칼날처럼 울렸다. 나는 변론, 반박, 증거를 들었다. 각 세부사항은 나를 공원에서 수갑이 채워졌던 날로 되돌렸다. 길 잃은 아이를 도우려 했던 그날, 그들은 묻지 않았다. 진실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상처로 가득한 마음에도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한순간 증인이 신문받는 동안 밀러의 눈이 나를 마주쳤다.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니었다. 피로였다.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는 모습, 마치 뿌려놓고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되돌리려는 듯 을 보았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안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펐다. 불공정의 상처에서 승자는 없다. 하지만 오늘 내가 공정함을 지킬 수 있다면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그 상처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망치를 두드리며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은 내일 아침 9시에 계속됩니다. 나는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나는 빈 법정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나무 의자들에는 여전히 목소리, 구두 소리, 한숨 소리가 남아 있었다. 정의가 현미경으로 잘게 썰려 분석된 긴 하루의 잔재. 바로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다. 출구 근처에 앉아서 구겨진 메모를 정리하며 손이 조용히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 힘든 무언가,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갈등 때문일지도. 경찰이 나를 힐끗 보며 눈빛으로 물었다. 판사님,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데이비드가 나를 그 눈빛으로 바라봤다. 동정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을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조항이나 법률, 차가운 문구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공정. 나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작지만 단호했던 그가 길바닥에 넘어져 손바닥에 여전히 자갈 자국이 남아있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들은 명령만 내렸죠.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들었다. 그게 문제였다. 나는 이성보다 먼저 마음으로 들었다. 내가 목격하고 판결했던 사건들을 떠올렸다. 깨달은 게 있다. 우리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너무 자주 세우고 그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었다. 그건 실수였을 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의 반응은 완벽할 수 없죠.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의가 없었다면
데이비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나? 사실은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여전히 상처다. 나는 내 검은 법복을 내려다봤다. 중립과 공정의 상징.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이 없는 공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 내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 판결할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법정으로 들어섰다. 모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보러 왔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사람으로.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알았다. 오늘 나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다. 오늘 나는 시스템 전체가 기억해야 할 것을 선택한다. 정의는 무감각한 것이어선 안 된다. 나는 천천히, 분명히, 한마디도 불필요하게 덧붙이지 않고 말했다. 증거, 증언,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바탕으로 피고의 행동은 권한 남용이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형벌은 지금부터 선고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비록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판사여서가 아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울렸다. 떨림도 회피도 없었다. 단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상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언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진실. 나는 판사석 뒤에서 조용히 앉아 손잡이를 살짝 쥐며 손을 꽉 잡았다. 법정은 나와 함께 숨을 멈춘 듯했다. 데이비드 잠 못 이루느라 눈밑이 거뭇한 젊은 청년이 그곳에 서서 노련한 시스템과 맞섰다.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그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메말랐고 마치 자신의 목이 자신을 배신하는 듯했다. 저는 따지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수군거림도 큰 숨소리도 없었다. 단지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다. 내 손에 쥔 만년필이 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였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증언에서 틈을 찾으려 했다. 어긋나는 세부사항, 모순된 순간을. 하지만 데이비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맞서 싸우려 애쓰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의 손목에 아직 남아있는 멍 자국처럼 진실되게 대답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19살의 나를 보았다. 누군가 권력을 가진 이 앞에서 떨며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랐던 나를. 다음은 밀러 경관 차례였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자. 그는 증인석으로 올라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저는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망설이며 입을 뗐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나요?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밀러는 침묵했다. 긴 침묵이었다. 마침내 그는 숨을 내쉬며 거에 항복하듯 말했다. 네,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대답은 일어난 일을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인정하고 데이비드처럼 약하지만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날 나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리고 공책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어서는 것이다. 공정은 눈이 멀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날 그 법정에서 나는 묻기 시작했다. 공정이 기가 멀지는 않았을까?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과장도 원한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무기도 없었다.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하지만 얼굴이 땅에 닿고
누군가의 무릎이 그의 등을 짓눌렀다. 마치 그가 위협인 것처럼. 다음은 밀러 경관, 첫 번째 피고였다. 그는 증인석에 올라 우리 모두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날 밤의 행동에 대해 질문받을 때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한 번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사과인지 고백인지 아마도. 하지만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톰슨, 그의 동료가 다음이었다. 그는 더 단단해 보였지만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빠르게 말하며 절차와 법률을 반복했다. 마치 낡은 매뉴얼을 읽는 듯 법정에 있는 모두가 알아챈 진부한 말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실과의 거리를 더 명확히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후회를 듣지 못했다. 단지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였다. 나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망감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졌다. 데이비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한때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양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대신 고무곤봉처럼 사용했다. 거칠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피부뿐 아니라 마음 깊이 멍을 남겼다. 증거는 점점 쌓였다. 검찰 측은 차가운 칼날처럼 단단했다. 그들의 최종 논고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가 선을 긋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데이비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들 중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느리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자신도 더 이상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공책에 마지막 몇 줄을 적었다.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도덕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그리고 저 밖 어딘가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밀러와 톰슨이 증인석을 떠났을 때 법정은 고요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 제복을 입고 신뢰받던 두 남자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비난은 필요 없었다. 그들을 짓누르는 무게는 검찰이 아니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진실에서 왔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처음으로 그들이 변명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정의는 나는 잘한다.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분노를 풀기 위해 처벌할 것인가, 재생을 위해 고칠 것인가? 일주일 뒤, 법정은 만석이었다. 더 이상 두 경찰의 사건이 아니었다. 더 큰 질문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남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법 집행자의 책임에 대해, 깨진 신뢰에 대해, 피가 나지 않지만 공동체에 깊이 새겨진 상처에 대해 말했다. 밀러와 톰슨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법원은 선고했다. 그들은 해임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기간 감독받는다. 감옥은 없다. 수갑도 없다. 하지만 더 이상 경찰도 아니다. 내가 망치를 내리쳤을 때 작은 미안합니다 소리가 들렸다. 밀러였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한 일을 용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은 시작이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나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한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용서의 말은 없었다. 나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용서는 말에 있지 않다. 용서가 있다면
그것은 느껴져야 한다.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법정은 이미 비어 있었다. 모두 떠났다. 나는 짙은 겨울 아침 안개 같은 고요 속에 혼자 남았다. 나무망치가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승리의 기분이 없었다. 단지 씁쓸함 뿐이었다. 나는 이런 결말을 너무 많이 봤다. 빠르고 조용히 누구도 진정으로 잃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는 결말. 하지만 바로 그래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모임에 갔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연단도 변호사도 판결도 없었다. 그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분노가 있었다. 절망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단 한마디를 말했다. 고마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살짝 맞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정의는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경찰, 활동가, 커뮤니티 리더들 사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내 위치를 활용해 개혁을 추진했다. 재교육, 투명성 강화, 더 명확한 책임 추궁.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그날의 판결은 오로라 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파문처럼 퍼졌다. 다른 지역, 다른 주, 법정에 발도 들이지 않았지만 매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바란 건 단순한 희망이었다. 내가 목격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아도 되기를. 어느 오후 나는 법원 앞에 섰다. 아이들, 학생들, 활동가들이 모였다. 분노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단지 표지판을 높이 들고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오랫동안 잃었던 것을 느꼈다. 희망.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그리고 정의가 단지 처벌이 아니라 약속,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임을 믿는다면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품고 가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 나는 그날의 그녀를 아직도 기억한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코 숙이지 않았다. 김지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법정은 숨소리마저 삼킨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한때 문제로, 잠재적 위험으로, 범죄 통계의 한 숫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단호한 눈빛 뒤에는 너무도 자주 버려지고 들을 기회도 없이 판단받은 사람이 있었다. 몇 달간의 싸움 끝에 그녀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수갑은 더 이상 없었고 내가 내린 망치 소리가 낡은 판결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녀에게 자유를 준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품위를 되찾았다. 재판이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다. 이상한 침묵만이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지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녀의 딸이었다. 숨길 수 없는 눈물을 보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로 돌아온 사람의 눈물이었다. 몇 달 뒤 나는 서울 남쪽의 공원을 다시 찾았다. 한때 소외된 이들이 모이던 곳. 그날 공원의 이름이 바뀌었다. 화려한 행사도 방송도 없이 몇몇 지역 주민과 작은 표지판 하나, 김지수 공원. 나는 거기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네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정의는 잘못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의는 5점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존재를 사과하지 않고 빗속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지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가 연 길을 걷는 이들이 많다. 잊혔던 이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혼자 갈 수는 없지만 함께 간다면 언젠가 불공정을 겪은 이들의 이름으로 공원을 더 지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나는 이 이야기를 공유한다.
공무원이나 판사로서가 아니라 변화를 직접 목격한 인간으로서. 만약 당신이 정의가 멀게만 느껴졌다면 지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날의 수갑은 이제 없다. 이제 남은 건 부드러운 재성.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